핵심 키워드 목차 만드는 방법. 자, 그 샘플이 요 4조예요. 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는 법 4조하고 시행령 1조에 이해 규정이 되어 있다. 제 법 4조 보세요. 자, 1항을 한번 쭉 보시면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참 요 키워드 뽑아내기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항을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키워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죠. 자, 소위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9가지의 부가징수 환급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 규정이 틀리는 경우,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목차를 만들 때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은 그 목차를 만들었을 때 한 번 만든 걸 가지고 그 목차를 가지고 내용을 끌어쓸 수 있도록 목차를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이라고 목차에도 있고 교재에도 그렇게 저는 다뤄놨어요. 그럼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이라고 할 때 이 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끌어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해서 많이 봐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 목차를 갖고도 충분히 내용을 끌어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요 1항이라는 얘기가 돼서 자, 1항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더니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한 즉 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세법 등등이 나오겠죠. 요 규정과 관세법 규정 상충 시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이라고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수준으로 해서 요 내용을 갖고 하면은 충분히 끌어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할 것은 뭐 부가가치세 등 여기서 축약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축약하면 안 돼요. 법에 있는 9가지의 그 세종을 여러분들 분명히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은 평소에 1차 공부를 할 때 부담의 농조가 개교환 지소 지교를 교환해 주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 규정의 즉 예를 들어서 끝에 뭐가 있어요? 자,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등등 부가세부터 시작을 해서 농어촌 특별세의 뭐요? 부가징수 환급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어느 규정?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을 먼저 적용을 하라?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용한다?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 끝에다가 준용한다라고 썼어요. 아, 웃지 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나중에 쓰면은. 그럼 그것도요. 가만히 보세요. 1항의 끝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하여 적용한다, 준용한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3항을 보면은요.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3항 끝에 보면. 그 다음에 4항 끝에 보면은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죠.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적용을 하는 것이지 준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 조문에서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항부터 4항까지 해서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 그거 빨리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3가지가 그 1항부터 4항까지 내용 중에서 보면 공통적인 것이 3군데에서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거만 똑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보기까지가 1항, 3항, 4항 똑같죠. 그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냥 정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공통적인 거, 저는 주장이 뭐냐면 항상 같은 내용은 정형화를 시켜갖고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것을 이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여러분들 이거 1항부터 4항까지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제목을 이렇게 1항 제목을 이렇게 길게 할래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목차 항의를 할 때 요 제목을 외우는 것은 어떤 조문의 한 전체를 외우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제 한번 샘플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대전제가 뭐예요? 자꾸 우리는 주입을 해야 돼요. 이거 목차를 이렇게 키워드 목차를 만들 때 주안점이 뭐죠? 핵심 포인트가 목차를 이용해서 내용을, 목차만 외우면 결국 내용을 쓸 수 있는 목차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2항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항. 빨리 보세요.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자꾸 줘가지고 자꾸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야 뭔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등록을 하면 전혀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읽어보니까 뭐예요? 써볼래요? 써볼래요? 없다가? 이거 숙제 내줬어요. 이따가 다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목차 잡아왔나?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요 말은 1항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2항에서도 나왔고, 3항은 안 나왔고, 4항에서도 나왔다. 그렇죠?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뭐를 한다?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길게 하면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 등등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게 뭐다? 목차를 잘 만들어서 그 목차를 이용해서 내용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차 만들 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기 제가 해놓은 거 여러분들 그 수준에 맞춰서 해놓은 것이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의 체납 발생 시 납세 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체납액의 징수. 이것도 되게 기네요. 자, 요거 갖고 확 축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 축소를 해보면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즉 세무서장의 체납세액의 징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그 다음 3항을 읽어보니까 이 법에 따른 가산세 강제징수의 부가징수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정, 즉 관세법정 관세 부가징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준용한다 절대 쓰면 안 돼요.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만들래요? 저는 교재에다 이것을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부가징수 환급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내용을 충분히 알면은 그 정도만 하더라도 뒤에 있는 부분을 끌어올 수 있는데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가징수 환급하면든지 제목을 이용해서 정확한 내용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덧붙이라는 얘기가 돼서 3항을 한번 보면 내국세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의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한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되게 길죠. 자, 그것은 내국세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가징수 환급의 관세법 규정 적용. 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것을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천상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내용 파악되고 또 거기에 주의할 점 이런 거 체크 등등을 하면 요거 길게 놓고 이거 외우라고 하면은 이게 더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올라가면은요. 그래서 그것은 내국세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부가징수한 거. 요거에 대한 것은 관세법 중에 관세 부가징수 환급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딱 튀어나와요. 자,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사항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적인 부가징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국세충당. 관세법에 관세충당이라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조죠? 27조는 관세 평가로 가요. 가격 신고예요. 예, 25조도 담보의 관세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 또 충당이라는 말이 두 군데가 더 나와요. 46조의 2에 보면은 환급금의 관세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0조 1호에 보면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 충당한대. 또 뒤에 또 나오긴 또 나와요. 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담보 제공 후 국세 충당, 담보 해제, 담보 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등에 관한 관세에 대한 담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라고 했어요. 여기 1항부터 2항, 3항, 4항까지 해서 빨간 걸로 쓴 것이 여러분한테 물어봤던 세관정의 부가징수하는, 즉 소위 물품에 대하여 세관정의 부가징수하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고, 제일 끝의 경우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준용이 아니라 적용이다.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됐든 1항부터 4항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 1조의 2를 한번 보도록 하죠. 1조의 2, 시행령 1조의 2. 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이신청, 심사, 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뭐 등등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단서 조항을 뺀 법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괜찮죠, 그것도 괜찮고요. 여기 한번 자료화면을 보면은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자의 요건, 그리고 단서 조항은 뭐예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사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단서 조항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두 번째 앞에서 그 분석을 할 때 두 번째 단답형 문제로 네 가지를 쓰셔라고 할 때 요 이제 단답형 위주의 문제에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우리는 지금 뭐죠? 첫 번째
관세법 위주의 문제다, 단답형 문제다, 혼합형 어쩌고 저쩌고 전부 때려치고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모든 세 가지의 경우가 전부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는 사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2항의 경우는 쭉 읽어보시면 관세체납 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사항 기재 세무서장에게 서면 요청 및 관련사항 체납자에게 통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제3항은 세무서장의 체납된 내국세 등 징수 시 세관장에게 징수 내용의 통보 및 강제 징수 절차 불가능 시 세관장에게 통보, 체납자에게 통보라고 했는데 이거 오타가 나요. 통지예요. 통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시행령 1조의 2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1조의 2의 내용을 보면은요. 모두 요 세 가지의 내용은 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본조 4조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시행령 1조의 2의 1항부터 3항의 내용은 본조 4조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죠. 그러니까 내국세 체납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갖다 놓고 요 1항, 2항, 3항은 사항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 2항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또 뒤에서 좀 얘기할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조의 경우 이제 위에 같은 긴 그 목차를 정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하면은 이제 간단한 목차로 끌어올 수 있는 내용 되죠. 1항을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항의 경우, 이 2항의 경우를 세무서장의 체납세 징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하고 여기 있는 시행령상에 있는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내국세 체납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차에서 전부 요 2항 들어가고 시행령 1항부터 3항까지 내용이 요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3항의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내국세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가징수 환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4항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의 요구 등. 그 다음 시행령 1조의 2의 경우 1항의 경우는 내국세의 징수 요건 및 징수할 수 없는 사유. 두 번째의 경우는 서면 요청 및 통지. 3항의 경우는 징수 내용의 통보 및 강제 징수 절차 불가능 시 통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범법하고 그 시행령 1조의 2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확한 목차로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토를 달아갖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핵심 키워드 목차에 토를 달아 암기 공식 만들어 암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자, 4조 시행령 1조의 2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 두 번째 내국세의 체납. 1번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의 체납액 징수. 요게 2항에 규정된 거죠. 그 다음 양가로 두 번째는 내국세의 징수 요건. 시행령 1항 본문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사유. 요 내용이 되죠.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러면 세무서장이 어떠한 절차에 의거 체납된 내국세를 징수하느냐. 첫 번째는 서면 요청 및 통지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면 요청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했을 때 징수 내역 통보를 하고요. 강제 징수 절차 불가능 시에 요청을 한 세관장한테 통보를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시행령 1조의 3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법 2조하고 요거와 관련된 아까 얘기를 했던 시행령 1조의 2에 규정된 내용을 이제 내국세 체납이라는 큰 틀로
갖다 묶은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은 사망에 규정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사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목차를 이렇게 범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 전부 해서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 하나를 좀 더 넣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관세법상의 내국세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4조의 규정인데 딱 한 군데 또 있어요. 그거까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5번으로 해서 5번으로 내국세 등의 불복 제기라고 하는 것이 119조 8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119조 8항에 보면은요, 소임 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 자, 소임 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가 몇 가지가 있죠? 9가지가 있다. 그것을 얘기하죠. 소임 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2절, 즉 관세법 5장 제2절이에요. 심사와 심판에 따른 이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까지 붙이면 대부분 내국세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다 정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을 때 그 목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목차 순서는 법, 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절차적, 순서적으로 나열할 것. 자, 그 내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이제 했다고 쳐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할 때 뭐를 다루라고 그랬죠? 토를 다루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한번 토를 다뤄볼게요. 법 4조, 시행령 1조의 2,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는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과 내국세의 체납이 있는데 세무서장의 체납세액 징수의 징수 요건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체납된 내국세 등의 징수 절차는 서면 요청 및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징수 내역의 통보 및 강제 징수 불가능 시 통보에 따라 하거나 통보를 할 때 내국세의 가산세 및 강제 징수비를 부과 징수 환급하며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 등을 할 때 내국세 등의 불복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하면 자, 키워드 목차를 만들어요. 만들고 특히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을 때 그 순서는 절차적인 그러한 순서. 보이지 않게 전부 순서가 있어요. 뭐 절차적 순서적으로 나열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 3번에 3번이라고 해놓고 여기 4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은 틀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법 조문 순서로 사망사항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갖고 했을 뿐이지 4번이 3번으로 하고 3번이 4번으로 온다고 해서 그 아주 죽일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상관이 전혀 없다는 얘기. 그런 것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것을 보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토를 달아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것을 외워야 여기다 여러분들이 쓸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 뒤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 나머지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